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제 우리 제 10주차 1교시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안에 나와 있지 않은, 수록되지 않은 생명윤리의 특수한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생명과학과 유전공학의 관점에서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우리가 인간의 생명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책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생명의 문제를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주제가 되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 이 사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벌이죠. 형법의 조항이죠. 최고의 형벌. 이 사형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마감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유전공학에서는 생명의 탄생, 생명의 마감, 그 마감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기술, 생명의료기술의 영역 안에서 생명의 마감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의 마감이죠. 이 안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간 어차피 우리가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법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한계, 우리가 생명윤리에 관한 법을 만들 때 과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이 사형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하는 거죠.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을 생명과학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법의 한계 속에서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도덕법과 실정법이죠. 도덕법과 실정법.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법, 형법, 뭐 이런 것들, 이 사회법을 말합니다. 사회법. 그리고 도덕법은 글자 그대로 제도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법은 외부적인 행위 규범이라고 한다면, 도덕법은 내면적인 행위 규범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상위 규범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상위 규범이죠. 그러니까 사회법보다 도덕법이 더 상위 개념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를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항상 하위법보다는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 안에는 실정법적인 차원뿐 아니라 그 안에 상위 개념인 도덕법적인 차원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위 개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윤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 위에 그 윤리적인 내용이 생명과학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적인 용어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법적인 용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거 참 우리가 들어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바람직한 얘기죠. 그런데 범법자를 앞에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행한 범법 행위는 미워해도 되지만 범법자는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범법 행위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범법자는 미워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고 범법자는 집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의 한계는 사람보다는 그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결과주의죠. 결과주의. 우리 지난번에 인공수정에 관련해서 솔로몬의 재판 때도 공부한 내용이죠. 불임 부부에게 어떤 미혼모가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모성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나 이거 이 계약은 파기된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이 붙었잖아요.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임 부부, 유전자를 제공한 불임 부부가 부모가 아니라 지금 출산하는 사람이 어머니, 이 미혼모가 대리모가 어머니다. 법은 결과주의예요.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범법 행위가 나타난 날을 보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를 묻지 않아요. 근데 도덕은 뭡니까? 동기예요. 실정법은 결과. 그래서 대리모 재판에도 나타났듯이 법적인 차원은 반드시 도덕적인 차원의 보완과 수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기는 선한데 결과는 나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동기는 좋은데. 근데 그 좋은 동기마저도 우리가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존재의 표현이에요.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행동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범법 행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어도 절도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생각하는데 이 법조항 보면 절도 행위를 문제시하지 그거 갖고 재판하지 절도범을 재판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절도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야 저거 훔쳐야 되는데 야 내가 은행을 털어야 되는데 한번 사기 쳐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범죄를 생각하는데 행동에 옮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미수라고 하죠. 살인범들은 재판을 받아도 살인 미수는 재판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법의 한계예요.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악한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주의라기보다는 결과주의다. 이게 바로 법의 근본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 법의 특징은 뭔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 범법 행위를 심판하는 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마지막 법의 기능이고 법의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면 위협 효과. 위협 효과예요. 사회 공동체 안에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크레말룸이라고 해요. 이 법의 근원을 보면 철학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악이 있어요. 인간 안에도 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악이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한데, 악을 억제하는 장치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악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 이전에, 이 악한 결과에 대해서 재판하기 이전에 악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 형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냐? 범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범죄를 예방해요. 어떻게 예방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위협 효과라고 그래요. 위협 효과. 법이라는 게 범법자와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법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연결돼 있어. 어떻게 연결되느냐?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 속에,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주냐 하면, 아,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저 사람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렸다는 폭행죄가 돼. 폭행죄가 되면 징역 최소한 2년이 되고 벌금이 얼마가 되고, 어이구 참아야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범법 행위의 그 동기를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도록 미리 막아요. 어떻게? 위협을 하는 거야. 범법 행위를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저도 아까 오다 보니까 이거 자동차 타고 오다가 과속을 했어요. 잘못하면 카메라 찍기 뻔했어요. 사람들이 왜 교통 질서를 지키느냐? 자기가 그런 도덕심을 가졌기 때문에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면 내가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하는 그 법을 통한 위협 효과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의 첫 번째 기능은 악을, 아니면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고 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범법 행위를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법자를 다시 법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회복시키는 갱생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치소 안에서도 훈련을 가르쳐주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따게 해서 출소하게 되면 사회에서 자기가 이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법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 처벌 기능은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형에 대해서 존치를 인정하나요? 아니면 폐지입니까? 사형 존치일까요? 폐지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예요. 사형 제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또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더 도덕적일까요? 우리는 사형 존치가 더 도덕적이고 폐지가 비도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대립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안 되고, 이제 생명윤리 입장에서 나중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예요. 사형 제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1995년 이후로 지금 뭐 20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형수가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을. 사형 판결은 내렸는데 25년 동안 정체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1995년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 그 시절,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이 김영삼 대통령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사형집행을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또 부임하면서 재임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스스로가 사형수였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이게 자루에 실려서 배를 타고서 현해탄 가다가 현해탄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정보부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자기가 사형수였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형 집행을 또 정지시켰어요. 그것이 계속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쭉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사형 존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형 존치 제도지만 사형은 집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게 사회에서 또는 법조계에서 이럴 바에 우리 차라리 사형제도 없애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어떤 나라는 사형제도를 없애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아요. 그럼 그 나라는 아주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신형일 수 있어요. 그냥 죽는 것보다 내가 자유를 빼앗긴 채 독방이라든지 구치소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죽음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무기수들, 무기징역을 받은 수감된 죄수들이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죽는 것만큼 아니면 죽는 것보다 더 큰 심리적 고통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사형제도는 폐지시켰지만 그 대신 무기징역이란 말 대신에 아주 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그 형량을 늘려요. 그래서 뭐 징역 2000년, 뭐 징역 3000년 그러죠. 이것이 정신적으로는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자체,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정당화하는 것보다 우리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사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법이 인간의 행동에만 기초해서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그 형벌이 크건 작건 비인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은 범죄 행위에 처벌을 가하기 전에 범법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법이 할 일이지 처벌하는 것만이 법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로 생각하는데 여러 형벌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어떤 모습에서 다르냐? 형벌의 일종, 많은 형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형벌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법자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삶의 가치들을 빼앗아요. 그래서 범법자 자신에게 그 보상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죄를 졌으니까 당신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속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다시 이제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면 재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이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그냥 처벌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형벌에서 벗어난 이유는 뭐냐? 범법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회, 속죄할 수 있는 기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인데 범법자에게서 그 모든 기회 이전에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의 의미를 벗어나 있다는 거죠.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하죠. 자살은
범법행위는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행동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자살은 사회적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조차 빼앗을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법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형벌, 최고의 형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법의 정신과 의미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성을 가져요. 한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한 인간의 생명은 다른 인간의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 인간의 생명은 도구적 가치도 아니고 내재적 가치도 아니에요. 고유한 가치를 가져요.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어떤 제도도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갖는다든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흉악무도한 너무 이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하나의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죠. 그런데 사형제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 생명윤리에서는 사형제도를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생명권의 문제에서 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생명의 탄생뿐 아니라 인공수정과 임신중절의 문제뿐 아니고 생명의 마감 또한 우리 인간의 고유한 권리,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하게 보충적인 강의를 통해서 사형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책 뒤쪽에 나와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GMO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 책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먼저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아마 지금부터 2주 후에는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의 내용을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을 통해서 또 미리 예습해 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또 복습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MO 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enetically 뭐 유전학적으로 modified 변형되고 수정된 organism 조직체, 유기체 그런 뜻이죠. 생명과학의 기술이 이제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그리고 인간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많은 식품들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유전자 변형 식품의 공해에 노출돼 있죠. 아마 여러분 저도 오늘 그 식품을 먹고 왔을 수도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식품에 저촉될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내용을 가진 문제인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